자, 그러면 사회주의 부분을 볼게요. 몇 페이지냐면 이제 강의규제 241페이지 보세요. 자, 사회주의 이제 이렇게 쭉 있는데, 어떤 분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뭐냐, 이 차이점을 궁금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좀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사회주의는 그 안에 그 다양한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초기 사회주의자도 있고,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자도 있잖아요. 마르크스주의자도 있고, 뭐 게드주의자도 있고, 넓게 보면 뭐 무정부주의도 뭐 사회주의에 이렇게 포함돼서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회주의는 이제 이렇게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 마르크스주의를 따르는 사람들 이제 따로 묶어서 뭐라고 했냐면 공산주의라고 했어요. 공산주의. 공산주의. 예. 그래서 사회주의는 큰 범주고요.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여러 사회주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산주의예요.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공산주의가 너무 폭력적으로 나가니까 유럽에서는 이 공산주의만을 별로 안 좋아했어. 그러니까 이제 일부 공산주의 자체들이 자신을 공산당이라고 하지 않고 사회주의 단체로 여기서 사회당으로 이렇게 불렸어요. 그 대표적인 게 러시아 사회민주당이죠. 원래 러시아 사회민주당은 마르크스주의라고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엄밀히 러시아 공산주의 공산당이라고 해야 돼. 사회당이라고 하잖아요. 러시아 사회당.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레닌이 4월 태제에서 명칭을 바꾸자. 무슨 러시아 사회민주당이냐. 뭐 공산당 명칭을 바뀌자 제안했고 결국에 러시아 공산당으로 이거 바뀌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 이름을 사회주의에서 다른 사람 중에 한 부류로서 이제 인식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산주의 안에서 마르크스 이론에 보면 대개 보면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나서 등장한 게 뭐죠? 사회주의 상태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이 상태는 노동에 따라 분배되는 상태야. 자기가 일한 만큼 분배해 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의 어떤 도덕심이나 이런 것들이 상승되고 그다음 공업 생산이 올라가면 사회주의에서 무슨 상태로 넘어가죠? 공산주의로 넘어가죠. 이거는 필요에 따라 분배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음. 그래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당이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보통 유럽에서는 사회주의 안에 뭐가 있었다? 공산주의는 단체가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안에서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나올 때, 초창기 때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체제는 사회주의. 그리고 좀 더, 다음 단계는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체제는 공산주의. 이렇게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사회주의 이제 계열 이제 볼게요. 되게 복잡해.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유토피아 공산주의하고 과학적 공산주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마르크스가 나눈 거예요. 자, 유토피아 공산주의 초기 공산주의자로서 앞에서 이제 책에 읽을 듯이 계몽과 설득을 강조하고 사유재산을 부정하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생시몽, 프리에, 오웬 이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르크스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 보면 자 계급혁명을 강조하죠. 그리고 생산수단의 변화에 따라 사회발전 단계가 존재한다고 보고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지배한다고 보는데 하부구조는 어딜까요? 경제가 정치, 사회, 문화를 지배한다. 그래서 사적 유물론에 따라서 얘네들은 또 5단계 발전론을 내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원시 공동체 사회, 그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제 사회,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회,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혁명 단계를 그러니까 사회주의 혁명, 프롤레타리아 혁명 단계는 자본주의로 봐요. 그리고 혁명의 주체를 계급으로 봐. 이때 계급은 노동자. 자, 그다음 국가 존재와 사유재산을 이제 보면 정통 마르크시즘에 보면 사유재산 폐지와 생산수단 공유는 동일해요.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근데 사회주의 단계와 공산주의 단계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사회주의 단계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나와서 일시적으로 국가의 존재 인정에 필요하고였어. 그때는 부르주아 집행위원회가 아니라 누가 독점하는 거죠? 이 프롤레타리아 계급들이 독점하는 체제야. 그래서 이때는 생산수단을 국유하고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노동에 따른 분배 이렇게 했다가 어느 정도 고도의 상업 발달, 생산의 발달이 하고 교육을 통해서 도덕성을 완비한 상태 후에 왜냐면 내가 일할 만큼 갖는 건 좀 나름대로 다 누구나 받아들이잖아. 필요에 따라 갖는다? 그럼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저놈은 더 많이 가다. 그리고 나는 별로 안 하는데 무임승차해갖고 노는 애들도 있겠죠. 그러면 뭐가 필요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뭐죠? 도덕심이 필요해. 좀 약간 그 측면에서는
인간의 어떤 도덕적 감정에 자극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훈련시킨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분배하고, 이때는 국가 조직을 폐지하고 이제 관리 조직을 구성한다. 이렇게 이제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정통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노동자 계급이 자발적 혁명을 공개하는 거 특별한 조직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걸 받아들이는 이제 그 마르크스 이름을 받아들인 게 뭐예요? 러시아와 모태통 이렇게 하죠. 자, 러시아는 맨세비키하고 볼세비키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맨세비키의 의미는 소수파, 그 다음에 볼세비키는 다수파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볼세비키가 소수고 맨세비키가 다수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혁명당은 똑같이 정통 마르크스주의처럼 똑같아요. 맨세비키는 자본주의, 그다음에 계급, 그 정통 마르크스, 대중적 조직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뭘 강조하냐면 2단계 혁명론을 강조하죠. 그 2단계 혁명론은 이제 뭐냐? 아직까지는 러시아 사회는 부르주아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발달되지 못한 산업혁명 단계이기 때문에 적어도 부르주아와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회주의 혁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고, 근데 볼세비키는 좀 달라. 볼세비키는 여러분 다들 레닌이 이끌었던 당이죠. 그래서 레닌이 주장하기를 반자본주의, 그러니까 혁명의 단계는 어느 정도 이제 러시아처럼 농촌사회와 자본주의가 반반 섞여 있는 그런 어떤 낙후된 사회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야, 이들의 혁명의 주체는 노동자야. 이건 동일해. 그래서 이제 혁명 방법은 도시를 먼저 장악한 다음 농촌을 확대하는 거야. 왜냐면 그 당시 농촌은 농민들인데 농민들은 무식하고 반동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못 믿어. 그래갖고 얘네보다는 노동자들이 좀 선진적이기 때문에 이들을 믿었죠.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 이런 그 사고방식 때문에 농민을 못 믿는 사고방식 때문에 얘네 특징은 권력구조에도 나타나요. 소비에트 혁명 권력구조에서도. 의회는 아예 무시하죠. 왜? 의회는 농민도 참가할 수 있잖아. 그런데 소비에트는 누구만이 참여하죠? 자신들이 지지한 노동자들이 참여하죠. 그래서 얘네들 권력구조는 서구식 의회제도가 아니라 뭐야? 소비에트 중심 체제죠. 자, 하여튼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보냐? 일단 이거 모태똥도 마찬가지인데 국가를 필요하고 봐요. 왜냐면 혁명이 장기화되고 세계화를 위해서는 국가를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생산 기구의 국유와 토지의 집단은 비슷하지만 국가는 필요하고 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마르크스는 국가는 폐지돼야 된다 주장하잖아요. 공산주의 단계에서. 그럼 그 사람들이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자, 그 다음에 혁명 조직에서는 뭐 맨세비키라든지 그 다음에 정통 마르크스주의 같은 게 그냥 대중적인 조직을 강조하죠.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 그냥 직업적인 혁명가를 통해서 조직이 필요하다. 이걸 전위 조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같은 후진 국가에서는 모든 계층들이 혁명에 참여하면 좋지만 실제로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선진화된 계층이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직업적인 혁명가가 그걸 주도해야 된다. 그걸 해요. 그 선진적인 어떤 그 혁명 그 계층이 뭐냐? 이걸 전위 조직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전위는 앞서 있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되게 러시아에서 노동자로 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농민 반란들이 많이 났다니까 농민을 그렇게 보죠. 예. 그러면 모태똥을 보죠. 모태똥도 앞에서 마르크스와 레닌주의를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렇지만 그 나름대로 또 모태똥주의다 해가지고 또 번영해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반자본주의. 근데 이 계급에서는 노동자보다는 상대적으로 누굴 강조하냐면 농민을 강조해. 그래서 이 사람 거꾸로 농촌을 장악해서 도시를 포위하는 형태죠. 물론 초창기 때 이제 중국 공산당도 도시를 중심으로 했죠. 그렇지만 전면 실패했기 때문에 농촌을 장악해서 도시로 이제 포위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주도했던 것이 농촌 곳곳에 뭘 조직해요? 소비에트를 조직하죠. 그래서 자치구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세력을 키운 다음에 이렇게 이제 도시를 포위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무정부주의 뭐냐? 그래서 무정부주의는 이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동일하게 이제 여기는 사람인데 엄밀하면 무정부주의는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 사회발전당이나 혁명식 그런 개념이 없어. 그 공산주의처럼. 그리고 이제 민중을 강조하는 그 민중의 직접 혁명을 강조하죠. 신체가 얘기했던. 그래서 민중의 개념이 뭐냐면 초계급이야. 계급이 없어요. 부르주아 계급도 다 뭐냐면 그 참여할 수 있어. 그래서 개인의 어떤 그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조직들을 타파하기 때문에 그런 이념들만 공유하면 이 사람이 부르주아든 농민이든 뭐 프레타든 다 참여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계급 혁명을 부정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사람들도 국가 존재를 부정하죠. 모든 권위 있는 집단을 부정하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극복한 공동체 건설을 주장한데 그래서 얘네들이 볼세비키와 차이가 있어요. 볼세비키는 필요하고 인정하잖아. 근데 얘네들 국가 조직을 인정 안 해. 왜? 국가는 어떤 이유든 간에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정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개인이 자유로운 가운데서 새로 협동할 수 있는 협동 운동을 이제 협동 그 단체를 만들어요. 어떤 조직을.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페이지나 생산수단 공유는 어떤 사회주의와 비슷하고 그냥 이 사람은 앞에서 뭐 혁명 조직 이런 것들 거부해. 자발적 민중혁명. 자발적으로 그냥 봉기하는 거지 무슨 전위 조직이 나타나서 조직을 만들어갖고 그런 거는 거부한다. 민중의 직접혁명론 이런 것들을 주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신체가 주장한 게 아니라 이거는 원래 뭐냐면 무정부지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이 무정부주를 많이 받아들였는데 뭐 신체원에 있는 사람들 유학자들이 왜냐면 그 유교의 대동사상과 좀 유사하기 때문에 대동사상과 요술 시대 때 어떤 공산주의 이런 비슷한 개념인데 그래서 이제 무정부주의는 엄밀히 말하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하고는 좀 약간 다른 사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활동하는 거 보면 좀 같이 노는 경우도 있어. 같이 노는 것도.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대립하고 그러는데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단계에 보면 먼저 공산적 사회주의, 과학적 사회주의,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마르크스 이념을 뜯어고친 수정주의가 등장해. 이걸 사회민주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영국이라든지 영국 노동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독일 3인당은 엄밀히 말하면 이거 뭐야? 수정주의예요. 마르크스 이념을 따르지만 마르크시즘의 폭력성을 부정하고 그 의회 내에 진출해가지고 뭐냐 권력을 장악하는 그런 데 목적으로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잠깐 이제 더 나가서 뒤에 이제 얘기한 무정부주의를 좀 얘기할게요. 뒤에 같이 있으니까 무정부주의는 아나키즘이라고 하죠. 아나키즘. 그래서 아나키즘이라는 것은 모든 권위를 부정하는 거다. 그래서 권위와 국가 권력의 억압적 수단인 경찰, 군대, 관료, 법원 이런 것들을 폐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의 입장을 때는 교사나 그 다음에 그 학교도 일종의 뭐가 되는 거야? 개인의 권리를 억압하는 거죠. 다 없애야 할 존재죠. 일제시대 때 일본의 제국주의도 개인의 억압을 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없애야 돼. 이게 무정부주의야. 그러니까 이들은 국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권위주의, 억압과 불평등, 자치의 원상이다. 국가를 폐지하자. 그래서 이들은 개인이 자유로운 어떤 그 사회를 건설하자. 그래서 이 그 아나키즘은 우리가 맨날 폭력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뭐냐면 공동체주의를 또 강조해요. 개인의 어떤 그 뭐냐면 자유로운 활동들 통해서 만든 공동체주의. 그래서 지금 보통 생활협동조합 같은 거 있죠. 생협도 엄밀히 말하면 그 뿌리는 어디에 두고 있냐면 무정부주의에 두고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생산적 측면도 같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럼 아나키즘의 선두자가 누구냐?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뽀노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뽀노동. 이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 사람은 지식인 출신은 아니고요. 점원 출신이에요. 그냥 막노동하면서 책도 읽으면서 독하고 이제 공부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재산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책을 썼어. 이것도 외워두셔야죠. 자, 재산이란 절도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힘 있는 사람, 부르주아 계층들이 노동자 계층들 뭐냐면 합법적으로 탈취해서 만든 게 재산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소규모 재산 소유를 인정하죠. 국가를 부정하고요. 프랑스 노동계 연합을 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개별적인 자유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그 노동자 협동체나 꾸민 연방제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을 했어요. 주의할 것은 이제 포노동이나 이런 단계에서는 그 초기 사회주의와 좀 비슷한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래갖고 부유주의 계층을 배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아직 이 단계는 그래갖고 같이 나가자는 논리야.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영향을 받은 게 러시아 쪽에 영향을 받은 게 뭐냐면 바쿠니하고 포토트키인데 바쿠니는 이걸 어떻게 이제 개인이 그 억압하는 그 조직도 어떻게 파괴했냐 제시한 게 뭐죠? 폭력이죠. 폭력, 파괴. 그걸 통해 인간성 회복을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대규모의 어떤 자발적 공유업동제를 강조하면서 생산성에 따른 정당한 보수체계 수용은 모든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크로포키트는 바쿠니가 파괴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근데 얘네들은 건설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그래서 공동체를 강조하는, 그래서 제시한 게 상호 구조론이야.
인간과 자연의 경합관계를 논하고 협동과 상호부존을 강조했는데 보통 톨스토이의 영향을 받았다고도 해요. 이 사람들 사고는 크로포트키의 상호부존은 나중에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중국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중국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바쿠니 이론보다는 크로포트키의 상호부존론 이론을 받아들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볼세비키하고는 완전히 극단인 거지.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아나불 논쟁이라고 아나키스하고 볼세비키 논쟁이 일어나요. 중국에서는. 뒤에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자, 마르크스 사회주의를 보자. 이들은 이제 가학적 사회주의와 자칭 그렇게 이제 제시하는데, 이 정치경제학과 혁명이론을 이제 결합했죠. 그래서 독일의 철학, 그래서 헨겔의 범직분과 포이어바크의 유물론 이런 것들, 프랑스의 초기 사회주의, 영국의 고정 경제학을 집대해서 특징이 뭐냐면 마르크스 이론은 영국의 고정 경제학을 비판했지만 고정 경제를 또 집대성을 했어요. 그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부의 원천을 뭘로 봤냐면 이 사람은 영국 고정 경제학과 마찬가지로 노동으로 본 거야. 네. 그래서 이 노동이라는 걸 통해서 영국 고정 경제학을 또 꺾고 비판해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에서 부유주의 중심의 경제학에서 이제 이 노동이 부의 원천은 이제 나중에 아니다 하면서 실효성의 원칙이니 뭐 하면서 다르게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헨겔의 영향을 받았죠. 헨겔의 범진법적인 어떤 정과와 논리를 영향인데 헨겔은 간접적이죠. 근데 이 사람은 뭐죠? 유물론 쪽으로 나가는 게 좀 다르지만 하여튼 반복론은 유물사관에 입각한 계급투쟁을 제시해서 헨겔의 범진법적 반복론 받아들였다. 그래서 사적 유물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생산수단에 따라 지배차, 피지배차가 구분되고 이것이 역사 계급의 투쟁 과정을 모사를 했죠. 그래서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지배하는 그렇게 하죠. 지금은 자본주의사죠. 생산수단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야? 자본가. 그래서 생산수단 없는 애들 뭐죠? 노동자. 그래서 자본과 노동자 간의 대립구도를 위해서 결국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단계에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잘 쓰여져 있는 단계가 자본론이라는 책이야. 자본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까지 다 설명하면 시간 관계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뒤에 넘어가서 이제 각국의 사회주의를 보죠. 이게 각국의 사회주의 운동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볼 필요가 있어. 자, 사프예법이 폐기돼요. 그래서 제3공화국 때 그 노조의 이제 결성과 활동의 합법화, 활성화를 위해서 사프예법이 폐기되는데 이때 이제 사프예법 언제 만들었죠, 이거? 국민 의회 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얘들 이때 폐기되고 그 다음에 1880년대 노동운동에서 좀 볼 수 있는 게 상디칼리즘이 등장해. 이거 외워두세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이들은 이제 정치활동과 의회를 불신하고 노조 중심의 파업과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서 총파업을 도출하는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그런 것들인데 요거는 이제 무정부주의에 영향을 받았다. 쌍디칼리즘이 예전 시험 문제 나왔고 1910년대 철도 노동자 대규모 파업 때 실패했다. 그 다음에 계대주의가 있어요. 계대주의자는 마르크스 혁명 노선을 좀 받아들이지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좀 약간 이제 그 개혁주의 등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좀 체제 내의 개혁으로 이제 특징이에요. 처음에는 폭력주의였다가 폭력을 강조했다가 나중에는 의회에 또 진출해서 타협하는 그런 경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있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그 정당이 특별하게 없어요. 여기 뭐 통합사회당이 나오는데 이건 잠깐 있다가 해체되고 프랑스는 좀 특징이 뭐냐면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양당 정당 양대 정당이 딱 확립돼 있잖아. 그래서 뭐 노동당이나 사회당 뭐 이렇게 양당 정당에 각각 사회주의 정당이 있는데 얘네는 분열돼 있어. 프랑스는 좌파연합, 우파연합 이렇게 분열돼서 선거 때마다 계속 뭐 당이 해체되고 이합 집산으로 갔다 갔다 해.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게 좀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안해. 예, 프랑스의 정치가. 그래서 왔다 갔다 이제 봐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자, 하여튼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영국의 사회주의 운동 같은 경우에는 결사금지법을 통해서 합법적인 노동운동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초창기 때는 기계를 파괴하는 무슨 운동이 있었다고 했죠? 너다이 운동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선거법 개정에 인민영장 운동을 펼쳤지만 실패했고 그 나중에 19세기 때 신모형 노조들이 등장해요. 초창기 때는. 이 신모형 노조들은 숙련공 중심이고 노동귀족들이고 온건한 계양주의적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기술력이 있고 그 다음에 좀 고임금을 받는 계층들이야.
예.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 한국 노동자 조합, 현대 조합, 현대차 조합 이렇게 자동차 노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게다가 이제 노동조합이 합법화되죠. 그래서 이제 신모형 노조에 반대해서 등장한 게 신조합주의예요. 그래서 기존에 신모형 노조에서 들어가 있지 않는 미수용공이나 반수용공, 그러니까 수용공에서 미수용공에서 중간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규모가 이제 조직화되고 이때 사회주의와 계장주의 노선을 추구하게 되고요. 자, 종전에 가진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가격화되고, 그리고 이제 이 이론을 뒷받침한 이제 그 협회들이 등장하는데 단체들이 사회민주주의협회, 폐비연협회, 독립노동당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중에 폐비연협회를 중심해가지고 여러 단체가 모여서 나중에 뭘 만든다? 노동당을 조직하게 돼요. 노동당. 그래서 예전에 이제 노동자들은 자유당을 비판적 지지를 했지만 이때부터 노동당을 이제 자기 형성을 상태에서 지지하게 된다. 여기 보면 되고 그 중심 역할을 폐비연협회가 하는데 폐비연협회는 명칭이 그 어디였다면 파비우스라고 해갖고 그 로마 시대 때 그 유명한 독재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누구하고 싸울 때 그 산이바로 싸울 때 정면 대결보다는 뭐냐면 전면 대결보다는 지연술 그러니까 소모전 하자 힘을 천천히 빼놓자 그거 주장한 게 파비우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전술에 먹혀 들어갔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것 때문에 소멸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니발이 이제 지쳐 떨어졌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페이비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면전 혁명보다는 좀 너는 우회에 들어가서 지구적 언어에서 천천히 개혁을 하자. 점진적 개혁주의자. 페이비언협회가 이제 그걸 주장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땄는데 하여튼 그런 거 있고요. 독일의 노동운동 보세요. 자, 이 독일의 노동운동은 좀 외워두세요. 특히 이제 요번에 교수들이 이제 들어간 게 독일사들이 이제 많이 들어갔는데, 예. 그래서 특히 독일 노동운동에 관심 있는 분이 많아요. 3인당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예. 그래서 자기 제자들한테 그렇게 낸다고 한 사람 있고, 그래서 이제 보면, 자, 독일이, 지금은 경제가 상당히 발달됐죠, 독일이. 근데 예전에는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그게 경제가 발달하지 못했어. 후진적이었죠. 사회 구조도 뭐 거의 후진적이잖아. 그러니까 건의적이었어, 좀. 그리고 이제 수공업 직인 중심의 초창기 중심 운동이었다가 나중에 노동자 중심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자, 창단 과정을 보면 그 나세라는 사람이 이제 주도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바벤이나 니프클레이트가 이게 들어가서 사회민주노동당 만들고 고타 강령이라고 해갖고 이제 유명한 강령이 있어. 그래서 마르크스주의하고 나세를 절충한 건데 이걸 이제 수정주의라고 하죠. 수정주의.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걸 되게 비판을 해요. 고타 강령. 그래서 그 유명한 고타 강령 비판이라는 그 책자도 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독일 사회민주당을 창당했고 노동자의 지지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18세기, 19세기 중후반 넘어가면 이제 처음에는 수공업자 직인 중심의 운동이었다가 노동자 중심 옮기게 되는데 왜냐 그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요? 산업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산업화를 해서 형성된 노동자들이 그 당시 독일 사회민주당 3인당을 지지해요. 3인당을. 그래서 3인당이 1당이 되죠. 1당이 돼요. 근데 이들이 1당임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정권을 잡아본 적이 없어. 1차 세기 이전까지는. 왜 그럴까요? 계급 투표제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중에 얘기했지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해갖고 노동자들에게는 3분의 1만 할당이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3인당 아무리 죽을잠시 찍어도 3인당 의원수가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정당들, 보수 정당들이 뭐냐면 연합을 해갖고 정권을 장악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자, 거기다가 비스마르크는 이 3인당을 별로 안 좋아했어. 그래서 반사회주의법을 제정해요. 반사회주의법. 이 내용이 뭐냐면 3인당과 그 예하의 단체들은 공개적 활동하면 안 돼. 그리고 선거에도 나가지 못해. 다만 개인 자격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소속이라는 이름은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소속으로 뭐냐면 3인당이 많이 진출하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이들이 이제 계속 일당을 유지하지만 계속 이제 탄압을 받는다. 반사회주의법은 언제 없어지죠? 비에름 2세 때 없어지죠? 네. 자,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에프카르트가 그 뒤에 이제 에르푸르트 강령을 이제 채택을 했는데 요건 다시 이제 고타 강령을 이제 뭐냐면 다시 비판하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마르크스 이론을 충실하고 계급 투쟁, 중공업 집중, 독점 생산 체계 성장,
그 노동계급의 프롤레타리아 빈곤화 강조, 사회주의 계급과 계급 없는 사회 건설. 그 마르크스의 이름에 이제 충신한 어떤 강령체제였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더 약간 가격한 강령체제였고, 그렇지만 에르포트 강령이 독일 3인당의 강령은 아니죠. 나중에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그 1890년대 후반에 베르슈타인이 등장해요. 이 베르슈타인이 수정주의를 내세우거든요. 이 베르슈타인 수정주의가 오늘날 그 독일 3인당의 그 주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계급투쟁보다는 개혁의 연속으로 점진적 실험을 주장하자. 물론 당대에서는 부정됐지만 이게 나중에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베르슈타인의 수정주의가 오늘날 3인당의 인형이에요. 3인당. 그래서 지금의 3인당은 계급투쟁 같은 건 인정 안 하죠. 체제 내 개혁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 왜 독일의 그런 그 3인당이 다른 그 때보다 더 뭐냐면 가격해졌냐? 그걸 이제 보면 이걸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 이게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그럼 독일의 그 3인당이 가격한 이유 이게 사계에 있는데 이거 외워두셔야 되겠죠? 일단 독일의 부유자들은 영국과 프랑스와 달리 민주주의 개혁이나 시민적 자유 도입에 실패했고 되게 권위주의, 반권위주의인 어떤 제국을 지지했다. 융커와 봉고라지. 겉으로는 근대화되고 상업화되지만 이 소프트웨어층의 머릿속에는 항상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는 좀 합리적으로 얘기하면 단어 안 들어줘도 뭔가 좀 들어주거든. 10개를 얘기하면 4, 5개 들어주는데 얘네는 1도도 안 들어줘. 그러면 어떻게 해? 사람이 이제 처음에 건의하다가 말도 안 되면 어떻게 돼? 주먹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열받으니까. 자, 그러다가 이제 또 그 비스마르크는 가부장적 복지수단을 간 거야.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으면 요거 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노동자들 충성심을 강요하고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은 개별 사업자들 싸우다가 너무 이제 힘든 거야,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뭐냐 상급단체를 조직하죠. 상급단체 입장할 때 개별 사업자들 업체보다는 이제 거기 일보다는 전체 노동 전체 어떤 이익을 추구하잖아요. 좀 거시적인 것들. 그러면 자본가들보다는 개별 자본가보다 누구 투쟁을 삼아야 되겠어요? 또 정부, 의회. 그래가지고 되게 경제 투쟁이 아니라 무슨 투쟁을 나온다? 정치 투쟁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엔 독일 제국 반권위적 계급적 성격이 강화되면서 그 당시 토지귀족과 대부주와의 지배 국가가 지배기주 계급의 이익을 대변한다. 그래갖고 얘네들이 이제 뭐 정치적 투쟁을 해도 안 들어주니까 어떻게 더 가격해지는가 그냥 거짓 투쟁하고 그 예정치 내에서 그걸 수용하지 못해요. 얘네들 안에서는. 자, 그래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독일의 노동계급들이 가격한 이유가 됐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 당시 19세기 때, 그 당시 독일 제국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금은 뭐 독일이 상당히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 민주적이죠. 예, 많이 발전됐잖아요, 그 나라에. 근데 그때 당시는 아니었다는 거죠. 자, 한계를 보죠. 아까 말처럼 선거제도에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어요. 3계급제. 그래갖고 그 3분의 1, 3분의 1 해가지고 나누죠. 그래서 그 당시 가세에 따라서 세금을 얼마나 따라서 이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인데 거의 80% 하층 사람들이 거의 3분의 1만 대당하고 나머지 중상층, 나머지 뭐 소수 1, 2%는 3분의 1. 평등한 게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주로 뭐 보수적인 정당들 뽑고 얘네는 3인당이 집중적으로 투표해도 결국에 3인당이 1당이지만 가반수 못 넘기기 때문에 항상 정권에서 정부를 조직하지 못해. 그런 문제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국위에는 선거 보통 선거야. 그래갖고 나름대로 영국이나 그 당시 프랑스보다는 상당히 잘 돼 있었어요. 만 25세에 남녀 보통 선거냐. 실제 운영에서는 아까 이 상계급제 때문에 뭐냐면 그렇게 운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 당시에는 보통 선거 실시는 난도했지만 그 안에 맹점이 있다. 뭐죠? 상계급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제대로 3인당이 정치에 진출해갖고 의회에서 뭐냐면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나가는 거야? 거기로 나가는 거예요. 파업을 하고 총파업을 하고 그래서 가격해지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다음 사회주의와 무정부주의자들이 이제 여러 이제 그 사람들이 인터내셔널 이제 조직을 했어. 그게 이제 제1 인터내셔널, 제2 인터내셔널인데, 자, 제2 인터내셔널 마르크스나 그런 사람들이 주도를 했지만 내부 갈등 때문에 소멸되죠. 그래서 그 당시 그 마르크스 주의자는 사회주의가 아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회주의자지만 사회주의 전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주의 안에는 마르크스주의자도 있고 그 당시 바쿠니 무중부주의도 있고 이제 비슷한 개념.
뭐 뿌로동이라는 사람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개 되는데 이제 마르크스와 뿌로동, 박훈희 무정부의 추종자들 사이에 대립 갈등이 해체됐고 이게 예전에 제1 인터내셔널 나왔고요. 자, 제2 인터내셔널은 직접적 혁명보다 의회를 통해서 자본주의 붕괴시켜 수정주의자들이 적극적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노동계급의 정당 수입을 필요성을 느끼고 무정부주의 추방을 무정부주의는 어떻게 사회주의도 아닌데 너네들 왜 끼냐 추방을 시키고 그 다음에 독일 3인당 계통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주도를 했는데 독일 3인당 계통의 마르크스주의자는 이때 이미 뭐냐면 수정주의화 됐어. 그러니까 정통 마르크스랑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있는데 이들 안에서도 내분이 일어나는데 1차 세계대전이 딱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얘들의 논리가 이념보다는 민족이다 하면서 이제 각국 뿔뿔이 해체된 거야. 그래서 제2 인터내셔널 끝난 다음에 나중에 제3 인터내셔널을 만들죠. 이게 누구야? 레닌이 만든 코민테름이죠. 자, 그러면 이제 3 인터내셔널 볼게요. 이 레닌이 만드는데 이제 앞에는 사회적 인터넷 수정주의적 권한이 수정주의 측면이 강한 그들은 이제 강한 제2 인터내셔널 이제 재건을 방지하고 전 세계 공산당의 힘을 통합해서 세계혁명을 실현하자. 그 영구혁명론 있죠? 예,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그 세계혁명화, 그러니까 혁명을 수출하자. 뭐 이렇게 내세워갖고 이제 했는데 후진 여러 민족의 자결권, 아이고 잠깐만요. 그래서 식민지 및 반식민지 해방 주장 이런 것들을 내세웠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련의 외교 정책에 반영되죠. 그래서 러시아 시절 모든 식민지를 포기하고 중국과의 맺은 불평등 조약을 폐기하자. 이걸 이제 그 유명한 무슨 선언이에요? 카난선이죠. 두 번에 걸쳐서 했지만 안 들어주죠. 이건 립서비스야 그냥. 자, 그래서 이제 2차 대회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소련의 민주 집중제 방식을 조직 방식을 채택을 하고 코민테른 집행위의 명령은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각국의 공산당 간섭을 관리할 수 있고 공산당 상호 관계 및 모스크바 모두 다 승인을 받아야 돼. 그래서 코민테른 밖에서는 공산당 활동 금지시켜요. 그래서 공산당이나 이렇게 그때 1당 1국주를 내세워갖고 한 국가에는 한 개의 사회당, 공산당이 있어야 된다. 그 공산당 승인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코민테른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코민테른 집회 열 때마다 계속 무슨 강령, 무슨 태제 뭐 이렇게 내세요. 자, 그때마다 다 받아들여야 돼. 이걸.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주의 운동이나 중국의 사회주의 운동에도 큰 영향을 주죠. 코민테른 동향에 따라서 그 정책이나 그 전략 방향이 바뀌잖아요. 자, 그래서 세계 공산주의 이해관계 소련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소련의 외교 정책의 도구를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하고 이제 연결되는 민족과 식민지 문제에 관한 태제가 있는데 그때 피아파 민족 독립투쟁에 지원을 약속했죠. 그래서 이게 제1차 국공합작의 배경이 되고 그다음 우리나라에서 자화합작 운동이 있고 요때 우리나라에서 많은 대표들이 파견했어요. 그래서 그 민족과 식민지 문제 태제를 낼 때 그때 이제 그 거기에 참여했던 극동 뭐냐면 피아파 민족대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공포했던 건데 극동 피아파 민족대회에서 우리나라 대표들이 거의 반을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2분의 1 정도. 어마어마. 거기에 보니까 이제 그 사진에 보면 태극기가 이렇게 나불대는 그 사진도 있거든요. 영훈형이나 이런 사람도 보고. 근데 우리나라 그 교과서에서는 그게 많이 좀 사회주의 역사가 많이 없어지고 이제 좀 축소해서 다루고 있죠. 좀 근데 자 하여튼 그때 이제 뭐 주요된 2차 그래서 1차 국공합작이나 신간의 형성 배경 보고 또 7차는 2차 국공합작이나 인민전선 30대 자화합작 운동을 했다. 7차 때는 요때는 파쇼 연합정선이 형성돼요. 그래서 시틀러라든지 그다음 무솔리니 대항해서 자화합작 운동을 하자. 그것이 7차고 그게 이제 제2차 국공합작 인민전선이라 갖고 이제 이건 나중에 설명했지만 이거 곳곳에서 자화합작 협력 조직이 형성이 되고 우리나라 30년대 자화합작 운동에도 영향을 주죠. 근데 이 코민테른은 나중에 해산이 돼. 1943년에 왜 해산이 되냐면 독일이 이제 소련을 공격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독소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소련 입장할 때는 누구부터 공격을 지원을 받았냐면 미국부터 많은 물자들이나 무기를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지원을 받는데 그 자본주의를 타도하자라는 코민테른을 유지하면 어떻게 했어? 지원을 받는데 좀 한계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뭐냐면 이 코민테른을 해산을 시킨 거지. 미국의 이제 입장을 생각해서. 1943년에 코민테른이 해산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코민테른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 특히 우리 한국의 그 사회주의 운동사나 중국의 그 공산당사에 큰 영향을 미쳐요.
이 코미디에 지시했다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용을 이제 바꿔요.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생시몬부터 읽어보죠. 다시 공산적 사회주의 넘어가서. 자, 프랑스 귀족 출신이었던 생시몽은 산업화의 거대한 가능성과 미래의 진보를 인식하고 그것에 걸맞는 새로운 사회 조직을 제안하였다. 그의 새로운 사회에서는 귀족과 국왕, 성직자들 쓸모없는 기생적 유한자라고 라고서 배제하고 생산적 일에 종사하는 산업인이 그 생산과 경제를 조직하고 사회를 주도한다. 그런데 그의 산업인 범죄는 비단 사업가뿐만 아니라 산업가뿐만 아니라 과학과 기술자를 보태어 예술가 같은 창조적 생산적 시민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자,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초창기 때 사회주의자는 무조건 부유자를 다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도 포함하자는 논리야. 그리고 노동자뿐만 아니라 좀 부유자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자는 논리예요. 이 사람들의 논리는. 그래서 사회적 지도자 위치에 주어지지 않았지만 육체 노동자도 산업비에 포함시켜야 된다. 생시몽은 사회 모든 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 개선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진지하게 주장했다. 따라서 생시몽의 후계자들은 한편 사회주의를 부정한 사회주의를 택하고 다른 한편 적극적인 산업화를 추진시키는 산업주의를 나가야 된다. 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마르크스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마르크스주의도 산업 자체는 반대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느 정도 고도의 산업화가 돼야지만 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나갈 수도 있고 공산주의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거는 부자나 빈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생시몬주의는 사회주의를 산업화를 통해 진보와 밀접하게 결합시켰다. 이에 뿌이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산적 사회주의 가장 공산적인데 현실이 좀 안 맞는다 그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좀 약간 공동체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는 현존 사회 제도와 생활을 부정하고 농업과 공업 생산을 같이 행해지고 노동이 즐거울 수 있는 것을 될 수 있는 1620명의 주민을 가진 이상적인 공동체를 토대로 한 새로운 사회 건설을 제안했다. 또한 결혼의 폐지, 성의 완전한 자유, 철저히 여성 해방을 주장했다. 그는 매일 정오에 그의 아파트에서 그에게 이걸 투자할 사람을 헛되이 기다렸다. 근데 미국의 그의 이상적인 본반은 몇 개의 공동체가 형성됐다. 그 다음에 이제 누이 블랑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좀 외워두세요. 이 사람은 어디에도 참여했냐면 이효혁명에도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중요한 상업 사회 작업장 있죠. 그거와 좀 비슷한 개념이면 그 이효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국립 작업장이라는 거 있죠.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누이 블랑은 그의 노동의 조직에서 제안한 내용은 그렇게 공산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본주의의 자유경쟁 폐단과 노동자의 가중되는 빈곤과 비참을 지적하고 공업과 농업 분야에서 사회 작업장의 설치를 제안했다. 이 작업장은 우회와 연대 원리를 입각한 협동체이며 생산 수단이 물론이고 생산 이윤도 공유한다.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작업장 이상적인 작업장을 주장했고 이러한 작업장은 의회의 입법이 설립되며 그 설립 첫째는 관리지금 정부에서 임명되지만 다음 해부터 노동자가 자유를 맡긴다. 이러한 작업장은 전 생산 분야에 확산되어 자본주의 개인 기업에 승리하게 되지만 그 과정은 국가 권력 강압에 의한 것이나 양자 간 평화로운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진다. 블랑은 그가 지적한 사회 작업장 기능 면에서 생산성이나 자본주의의 개인 기업보다 월등히 우수하기 때문에 사회작업장을 근거한 사회주의 체제의 번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회작업장을 만들어가지고 누구와 경쟁을 시킨 거야? 개인이 만든 기업과 경쟁을 시키는데 이 사회작업장 자체가 뭐냐면 나름대로 선진적인 모든 사업에 이 사회작업장 시스템이 널리 보급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점점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넘어갈 것이다. 낙관한 거죠. 그리고 그대 전제도 이게 어때? 그리고 그대 전제로 보통선거를 위한 민주적 유예와 정보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리고 그 전제로, 이게 맞겠네. 대전제로, 예, 띄어쓰기네요. 예. 그 대전제로 민주주의 유예와 정보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혁명 직후에 누이블랑 노동 문제를 전담한 루쿤 샹프의 위원직을 겸직했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뭘 만든 거죠? 국립작업장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온건파의 공화파에 뜻대로 펴지 못하고 6월 폭동이 진압한 후에 그는 영국 망명하였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영국 사업가였던 노부트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노부트 오웬은 그 스코틀랜드 누나라크에서 스코틀랜드 누나라크에서 섬유공작으로 당시에 가장 모범적인 운영하면서 그 당시 유럽에 관심을 끌었다. 그는 프레이보다 산업화의 진행의 의의를 인식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공장제도의 폐해를 지적하여 일반적인 행복을 확보하는 최상의 기로서 자유시장제도를 통해 생산 증대가 아니라 조화로운 협동과 합리적인 계획이라는 걸 믿었다. 그래서 그는 그 실업자로서 구성된 자급자족 농업공동체인 협동조합을 이제 구성을 했고 아무도 호응을 받지 못하니까 미국 건너가서 인디아나주의 하모니, 뉴 하모니라는 이상적 공동체를 건설했다. 여기에서는 재산의 공유와 협동적 생산 그리고 평등한 분배를 원칙으로 삼았으며 운영도 구성원 간의 민주주의 참여와 통제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 실험은 얼마 안 가서 실패로 돌아가고 1828년 거의 파산으로 영국으로 돌아온 오해는 당시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노동운동과 노동자 복지 향상을 나머지 생애를 바쳤다. 자, 마르크스주의 넘어가죠. 자, 1840년대 이후 다분히 공산주의고 평화로운 병역의 길을 택했던 그 다양한 초기 사회주의자들은 독일의 칼 마르크스와 그의 동료 프리드 엥겔스에 의해서 과학적 혁명적 사회주의로 발전하였다. 자, 마르크스는 그 당시 이제 나폴레옹 몰라보고 소위의 영토가 된 트리르의 그리스교에 개종한 유대인 법률가의 아들로 태어나 베를린대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신문 편집이 됐고요. 그러나 그의 가격한 논조는 포이슨 정부의 탄압을 받고 신문의 폐해가 됐고 1843년에 가오된 마르크스는 귀족 가문 출신으로서 그의 험난한 일생에 둘도 없는 훌륭한 반려자고 내조자가 됐던 제니를 만나서 파리에 망명했고 여기에서 엥겔스를 만나서 깊은 우정을 꽃피웠다. 그래서 엥겔스를 만나는 상당히 도움이 됐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이제 그 사회주의를 지지했지만 이 사람 자체가 이제 직업이 공장 운영하고 좀 부르주아적인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마르크스는 지금까지 그때 신문 편집이 일어나고 나서 한 번도 일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노동해서 돈을 번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파리나 영국에 가서 생활할 때 누가 적극적으로 지원했냐면 엥겔스가 지원을 해준 거야. 그래갖고 이 사람 덕분에 이제 영국에 몰두하게 됐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과 혁명이론은 당대 독일 철학, 프랑스 초기 사회주의, 영국의 고전경제를 두도 섭렵하면서 집대성 있고 독자적인 체계를 이뤘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는 헤겔의 범주법을 전도시켜 간념사학이죠. 이걸 이제 유물론, 호이바크에 이제와 연결되면서 헤겔의 번주법적인 논리를 또 결합을 시켰죠. 그래서 역사 발전을 적용해서 유물사학과 계급투쟁론을 제시했고요. 그에 의하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은 경제적 생산력이며 일정한 생산력 발전 단계에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생산 양식을 갖게 되고 생산활동작을 지배하는 계급과 생산 노동을 제공한 피지배계급으로 나눈다. 이 생산 양식이 사회의 토대며 하부구조이며 그 다음에 정치, 예술, 문학 같은 상부구조 구조가 그에 구축된다. 현실적 여러 역사의 진행과 발전은 한 사회에 대해서 모두 대립한 계급투쟁의 투쟁 과정이다. 그래서 여태까지 존재하는 모든 사회의 역사를 무슨 역사로 단정짓죠? 계급투쟁의 역사 단정짓죠. 이게 공산당 선언에 나왔는데 공산당 선언은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뭐라고 했었죠? 모든 노동자는 단결하라. 너희들 잃은 건 별로 없다. 너희들 잃은 건 세상밖에 없다. 그 유명한 말을 했던 게 공산당 선언인데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으니까 외워두시고 발전하는 생산력과 이에 따르는 변화하는 생산 양식은 자유민과 노예, 고대제사죠. 귀족과 평민, 영주와 농노, 길드와 장인, 지금까지 계급투쟁이 나왔고 이건 또 중세사회. 길드제도는 소재본가들 매니퍼처 단계를 거쳐서 거대한 현대사회 자본주의에 이어졌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의 놀라운 정도로 비합적인 생산력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을 시인한다. 그러나 자본가들, 특히 부도자층은 노동자들의 노동을 합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들의 잉여 가치를 착취해서 부를 축적한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에 따라 기계는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그 결과 쭉 있는데 이걸 좀 설명하면 이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자본의 종류는 자본의 원천
자본을 두 개로 나눴어요. 하나가 불변자본하고 그 다음에 가변자본 이렇게 두 가지 나눴거든요. 불변자본은 뭐냐면 기계 이런 것들이야. 그 다음에 가변자본은 노동이야. 노동. 그래서 기계도 엄밀히 말하면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노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부의 원천을 다 뭐에 기속된다 보면은 노동에 기속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의 논리는 이런 거야. 불변자본과 가변자본 이렇게 두 개 나누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자본가들 입장일 때는 일단 불변자본을 높여야 되겠죠. 기계를 많이 돌려갖고 생산력을 고도화시키면 상대적으로 가변자본은 어떻게 될 거야? 줄여야겠죠. 그러면 이제는 노동자들이 이제 어떻게 돼? 실업자가 되죠. 실업자가 이 사람들이 그럼 실업자가 되면 이제 실업 상태에서는 자신이 예전에 받았던 임금보다도 좀 낮은 자리 임금, 저임금이라고 또 이제 수용해서 들어가잖아요. 이들 저임금을 받게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들이 이제 실업자지만 그러니까 그 농장에서는 노동자지만 공장에서는 노동자지만 실제로 이제 그 뭐냐면 시장에서 뭐가 되는 거야? 소비자가 되죠. 그러면 저임금을 받으면 이들이 가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소득이 줄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지 못하죠. 시장에서 판매를 못해. 그러면 어떻게 돼? 기업이 어떻게 될까요? 물건이 재고가 늘어 기업이 파산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은행이 파산돼요. 은행이 파산돼. 그래서 이제 뭐냐면 완전 경기 침체가 되고 다시 경기가 또 부활돼. 그런데 더 저임금으로 계약인데 그 과정에서 기업이 파산되고 은행이 파산되면서 살아있는 기업과 살아있는 은행은 좀 더 커지겠죠. 그 나머지 이제 기업들과 은행들과 기업가들은 어떻게 몰락해서 이들이 어떻게 되죠? 또 노동자가 돼.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규모가 어떻게 계속 돌면서 이제 뭐냐면 그 노동자 계층이 점점 늘어나는 데 반해서 이제 부유주의 계층 중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탈락해서 노동자 계층이 편입되고 나중에는 극소수의 노동자들과 아니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과 극소수의 뭐만 남는 거야? 부유주의 계층이 남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더 못 참아서 어떻게 들고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폭발돼서 표현적 혁명이 나고 그것이 이제 사회주의와 뭘로 넘어간다? 공산주의 넘어간다. 그 내용이에요. 여기.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이제 뭐냐면 그 자본론의 주요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의 청산지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여기부터 읽어야 되는데 1848년에 1월에 독일의 공산주의 모임인 공산주의자들 연맹을 위촉한 두 사람이 그 설명했던 것이 공산당 선언이고요. 그래서 이제 구성원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전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협동체를 갖게 될 것이라 기술하고 있다. 그 마르크스 이론의 윤곽 앞에서 언급했던 그 윤곽을 썼던 게 그 유명한 공산당 선언을 바탕으로 한 게 뭐죠? 자본론이에요. 자본론. 자본론은 총 3권으로 이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1권은 1867년에 출판됐고요. 이거는 마르크스가 죽은 후에 그 친구 엥겔스가 그 연구 노트를 이제 정리가 출판했어.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제 런던에 그 당시 망명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런던에 그 대형 박물관 있잖아, 대형 도서관. 거기 가서 이제 책 읽고 이제 막 노트를 정리했는데 이 사람이 거의 끝날 무렵에 거기에서 있다가 가두다 죽었는지 너무 하도 열심히 해서 그지로 의자에서 그냥 졸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고들 노트를 다시 정리한 게 자본론 2권과 자본론 3권이야. 그래서 자본론을 되게 유명한데 자본론을 끝까지 읽어보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 별로 왜냐면 이거 너무 막 강대고 너무 어려운 말만 적혀 있어갖고 뭔 말인지 몰라.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한번 읽어보다가 10장 읽고 포기했어요. 그냥 뭔 말인지 몰라갖고. 근데 그 공산당 선언은 제가 끝까지 붙어갖고 중학교 3학년 때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냥 읽었어. 글자만. 그래서 읽는데 공산당 선언은 좀 얇아요. 네, 자본론보다는. 자, 그다음 무정부주의 보죠. 자, 무정부주의는 이제 아나키즘이라는 말에서 무건의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이 무정부주의는 모든 건의를 부정하고 그 중에 특히 건의와 국가권력 억압적 수단인 경찰, 군대, 관료, 법원들 부와 재산의 착취와 불평등 옹호자를 공격하고 그들 폐기할 걸 주장했다. 그들은 국가를 소멸시키면서 현존 사회 질서를 뒤집고 권위주의 억압과 불평등 그리고 착취를 폐지하고
정의에 입각한 새로운 사회 건설을 목표로 했다. 그들에게 당연하게 그리고 시조의 권위를 지닌 이론가가 없어 각자의 주장이 다양하기도 하지만 이론만이 아니라 행동을 중요시 여기는 공통 특징이다. 그래서 그 위혈단 투쟁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뭐 폭탄 투척이라든지 다이나마이트 폭발, 암살 등 매우 가격과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였고 그다음 폭력적 행동은 민중을 자극하여 압제자와 타도에 나서려고 했다. 이걸 민중의 직접적 행동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의열단의 행동 목표이기도 해요. 의열단이 항상 주장한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뭐냐면 의열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문 지상에 공포가 되면 민중들이 자극을 받아갖고 3.1운동처럼 뭐죠? 민중의 집중력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논리거든요. 자, 그들은 모두가 비폭력적인 행동은 아니지만 그런 행동을 용인하고 생명과를 자처하면서 부르주아지고 자본가적인 현존 사회체제의 급격하고 극적인 변혁을 믿었다. 자, 무정부주의자는 마르크스주의와 목표가 있어 유사하지만 서로 대입된 경우가 있었다. 자, 무정부주의 추종자들은 주로 수급자들과 가난하고 원시적인 농민이었으며 공업 발전이 가장 뒤처지고 극도 빈곤한 지역에서 큰 영향을 발휘했다. 주로 어느 지역일까요? 러시아 지역이죠, 러시아. 예. 자, 그러면 무정부주의의 선구적인 어떤 그 이론가가 누구냐면 뽀동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도 기억하세요. 재산이란 무엇인가 이런 책 있어요. 저서에서 재산이란 절도 위에 아무것도 아니고 단정이었죠. 그러나 그는 소규모 재산의 소유를 인정했고 실제 재산 없는 노동자가 소규모 재산 소유자가 되는 걸 원했다. 그는 국가를 부정하고 노동자들이 개별적인 또는 작은 집단을 생산성을 소유하면서 자본가에 착취되지 않고 정당한 노동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그 노동자 협동체와 그런 협동체로 구성된 호논 연방제를 구성했다. 그래서 이제 1850년대부터 60년대에 거쳐서 프랑스 노동계는 이 포도동주의자의 영향을 하였었다. 가장 전형적인 무정부주의자로서 러시아의 기족주신 바쿠니가 있죠. 그는 포도동에 영향을 받았으나 포도동보다 더 가격한 폭력적이었다. 현존한 시민들의 폭력적 파괴는 혼란과 무법 상태를 초래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성의 볼트에 가져올 것을 바꾸니 믿었다. 기존의 개인을 억압하는 모든 것들을 파괴하지만 진정으로 뭘 할 수 있다?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다. 해방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죠. 그는 가장 무식하고 가난하며 사회 최하층에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국가 숭배와 자본가적 간섭으로 부패되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상화됐다. 좀 이상적인 것 같아. 제 생각에. 그는 또한 포도 등의 개별적인 소유 대신에 대규모의 어떤 자발적인 공동 협동체를 내세웠으며 포도 등이 그 노동자들이 생산했던 정당한 보수책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예. 그래서 이제 포도 등이 이념을 받아들였지만 좀 소유의 차이가 있고 또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죠. 그 다음에 크로포트키를 보죠. 자, 이 사람도 러시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창기 때 바쿠니를 지지했지만 점차 그 진영을 떠났다. 바쿠닌이 끊임없는 음모와 혁명적인 어떤 봉기에 종사했으나 크로포트키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쿠닌이 좀 파괴적인 데 반해서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생산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로포트키는 그 후에 이제 건설적 측면을 이제 강조했다. 그래서 크로포트키는 그 당시 포로등이나 바쿠니가 주장한 노동자의 정당한 보수 개념을 부정하면서 공산적 무정부주의에 서있겠다. 그래서 그는 별로 새로운 것이 아니었으나 황해 정복에 수록된 그의 글은 매우 명석과 호소를 지니고 있었고 그가 이 사람을 상호부조에서 그 당시 이제 인간과 자연의 결합관계를 논의하고 협동과 상호부존을 강조했다. 이건 이제 아까 이제 중국에서 영향을 줬다고 했죠. 중국의 무정부주의는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거다? 이 크로포트키의 상호부조론에 영향을 받은 거야. 자, 그럼 기독교에 대응해가지고 있는데, 요 부분은 그냥, 각자 보세요. 기독교 사회주의자 있는데 나올 가능성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영국의 노동의 운동을 이제 볼게요. 자, 영국의 초창기 노동운동은 그 당시 이제 그 기계파격이 너다이트 운동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뭐 집회 결사의 자유가 금지됐었죠. 결사금지법에 따라서. 그래서 합법적인 노동운동이 이제 불가능한 상태에서 초기 때 운동은 기계의 도입으로 임금제와 실제 위험을 느낀 일부 노동자들이 그 다음 기계를 파괴하거나 그 악덕 고용주를 직접 공격하는 방식으로 저항을 했고, 자, 이들 너다이트라고 하죠. 원시적이고도 할 폭력의 사용은 달리 고용주의 저항과 방도를 가지 못했던 노동자들의 협박과 위협을 통해 단체와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저항은 당국의 강력한 억압과 고용주의 반격을 실패했다. 1824년 종전에 이제 노동자 단체를 금지했던 결사금지법이 폐기되자 지하로 숨어 있었던 노동조합과 새로 결성된 노동조합들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1829년에서부터 1832년에 거쳐서 불경기는 이 나라 노동계급의 공세 한층 더 격화시키며 때마침 미국에서 기욱한 오웬의 영향을 받고 협동주의에 입각한 협동사업 상조가 생기고 전국 노동조합 대혁명이 결성되었다. 그러나 이거 역시 고용주의 반격과 영국 당국의 탄압, 그리고 연맹 내의 온건파와 강경파의 대립 등으로 인해서 해체되고 협동상점의 문도 닫았다. 자, 이러한 움직임과 연관해서 가지면서 노동자는 선거법 개정 운동을 열렬히 참가했고 1832년 선거법 개정에 크게 공헌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달리 선거권이 중산계급에게만 확대되니까 노동자의 배신감, 더불어 중산계급에 대한 적대적 계급의식이 강화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1838년에 보통선거, 비밀투표, 위의 재산자격 폐지, 위원회 봉급집을 평등한 선거구, 매년 위의 선거를 담은 인민현장을 내보고 의회를 향해서 이들을 승인하는 인민현장 운동이 났죠. 요거 인민현장 내용 외워두셔야겠죠. 보통선거, 비밀투표 쭉 6가지. 이걸 인민현장 운동이 정의되었다. 대규모 시위와 집회, 100만 명이 넘는 대규모 청원과 총파업의 위협 속에서도 위협한 방법 위의 압력을 가했으나 위회가 이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노동자들 자신이 조직활동의 미숙 그리고 지도자들의 단합의 미흡 등으로 1848년에 런던에서 대규모 집회가 끝으로 인민현장은 운동을 시들어버렸다. 자, 이 운동은 유럽에서 처음 나타나 노동자 계급의 대규모 민주정치 운동이며 그들 중에 매년 선거를 제역은 나무 시연대. 이 운동의 의의가 이렇게 쭉 나오죠. 결과고. 이것도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자, 인민현장이 실패한 후에 영국의 노동운동은 침체 국면을 맞이했으나 19세기 후반에 신보용 노조가 등장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조합원들은 되게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순영국 중에 최고의 엘리트 계층에 속한 사람도 이들 뭐라고 한다? 노동귀족이라고 하죠. 지금도 뭐 현대자동차에 보면 노동귀족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러한 조합원들의 성격과 당시 아직도 노조가 적대시되는 상황에 말미암아 노조 활동은 경제투쟁과 공제조합과 유사한 형태로 활동이 추가되었으며 그나마 온건하고 개량주의적이었다. 그래서 1872년 노동조합법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합법화되고 1875년에는 파업과 피켓팅이 용인되면서 노조활동이 더 활발해지면서 집중벌 농업이 기본 성격이 변하진 않았다. 집중벌 노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업별 노조가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중벌 노조가 있고 이거 산업 노조가 있고 단위 뭐냐면 단위 회사의 노동조합이 있는데 이게 왜 안 써져 이거? 네. 집중벌 노조는 이렇게 구성되면 금속 노조, 뭐 자동차 노조, 비행기 노조. 그러니까 각 단위 회사의 노동조합이 아니라 산업별로 이렇게 묶어내는 거야. 근데 이제 단위 회사의 노동조합은 뭐 삼성 노조, LG 노조, 뭐 이게 단위 이렇게 회사별로 묶어낸 노조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집중벌 노조보다는 이 단위 회사별로 이게 단위 사업체별로 노동자가 발달했어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길드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단위 회사별 노동조합보다는 직종별 노조가 좀 발달했어. 또 직종별 노조가 돼야지 또 반원권도 세요. 그만큼 쪽수가 더 많잖아. 좀 조직화돼 있고.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1889년에 여름에 일어난 부도 노동자들의 파업을 계기로 해서 영국 노동운동은 신조합주의로 바뀌어진다. 앞에서는 무슨 거였죠? 신모용 노조죠. 근데 이때 신조합주의야. 신조합주의는 예전의 노조, 그러니까 신모용주의 노조에서 빠져있던 미 수역공이나 반수역공들이 전국적인 규모의 조직화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1880년대는 또 사회주의 영향을 받아요. 이때 이제 사회주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사회주의가 있었지만 이제 뭐 이제 마르크스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영국의 자체적인 사회주의 있었고. 그래갖고 이제 이때 이제 1883년에 설립된 사회민주주의협회, 그 다음에 1884년에 설립된 회의비용협회, 그리고 1893년에 설립된 독립노동당, 이런 계급투쟁과 혁명을 강조하는
마르크스주의뿐만 아니라 개량제주의 노선을 추구했다. 그 얘기는 하나 신조합주의 노동등 과거 노조들의 온건한 노선에 비해서 좀 가격하고 파업을 주무기로 했다. 이렇듯 이제 신노조주의를 고양된 그 노동계급은 종전과 같이 자유당을 통해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고식적인 태도를 버리고 직접 의회에 진출하는 길을 모색했다. 그리하여 1868년 영국 노동계급의 총체적인 조직체로 출발된 노동조합 회의의 주소로 1900년 노동조합과 사회주의 단체들이 모여서 노동대표위원회가 조직되었고 1906년에 선거에 30석을 확보하자 명칭을 뭘로 바뀌어 노동당을 바꾸죠. 그래서 영국의 노동계급이 그들의 이익을 대표한 정당을 갖게 되었다. 노동당이 나중에는 정권까지 장악하죠. 1차 세계 이전 이후에. 프랑스 노동운동 올게요. 프랑스 노동운동 예전 기출문제 한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면 자 프랑스의 노동운동은 영국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왕정 복국에 잠잠했던 프랑스의 노동자들은 7월혁명에 참여함으로써 잠에서 깨어나듯 1830년대 40년대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으며 이 시기는 또한 프랑스의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시기였다. 1831년에서 1844년 니옹에서 경직공들의 대대적인 봉기가 있었고 1832년에는 다음에 거쳐 파리에서 많은 파업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봉기나 파업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7월 왕정에 탄압을 초래했으며 1830년 후반에 소강 상태에 이르렀다. 1791년에 사프리법으로 노동조합의 결성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의 노동자들은 협동조합을 비롯한 상부상조의 친목단체를 조직할 수밖에 없었으나 자신들이 신문을 발견하거나 이로부터 사상적 세대를 받고 있었다. 그동안 소강세태에 지속되었던 노동자들은 1839년에서 40년에 거쳐 다시 걸기했으며 1839년 궁극적 공산주의 시공하는 혁명적 응모가인 블랑키가 500명의 소수로 파리 시청을 점령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1840년에 파리의 숙련국들이 파업을 일어났다. 뿐만 아니라 카베가 공산주의 이카리의 여행이나 누이블랑의 노동의 조직, 포동의 재산이가 무엇인가 등 초기 사회주의 저서가 잇따라 출판되면서 노동자에 널리 익혔다. 있고요. 그다음 사회주의 노동자들이 이월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그치만 원공공화파에 밀려가지고 유골폭동으로 분쇄가 됐고 그래서 1860년대는 나폴레옹 3세가 간용도 있고 노동운동에 활기 되찾았지만 파리 꼬문에 다시 죽었다가 그 다음 1870년대 말에 프랑스 노동운동의 부활의 기미를 이제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게드주의자야. 1879년에 게드의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프랑스 노동당이 결성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프랑스 사회주의의 마르크스주의 통합을 뜻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주의 분열을 뜻한다. 왜냐하면 게드주의자와 이제 정통 마르크스주의자가 또 분열됐잖아요. 거기다 이제 1884년에 그 집회 결사 자유 노동조합 금지했던 사프해법이 폐기되고 그래서 노조의 결성과 활동이 합법화되면서 노동운동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1887년에는 파리의 직업 소개를 받기 위한 노동자의 직업 집합장소로 노동 교환소가 생기고 지방 도시가 확산되면서 요게는 비트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그 비트 연맹이 결성되죠. 비트는 원래 직업 소개소 같은 곳이나 점차 노조 역할도 겸하여 노조의 해업 장소가 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1895년에는 노동조합의 총연맹체인 노동총동맹이 결성되고 비트 연맹과 양립하게 되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902년 양자가 결합되고요. 그 다음 프랑스가 이제 1880년 노조 운동의 좀 특징이 뭐냐면 신디칼리즘을 받아들인 거야. 이거 외워두세요. 예,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는데 자, 1840년대 달리 사회주의에 포함한 부유자 중심의 지식을 배제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주의자 안에서 부유주의 지식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진보 좌파, 이렇게 이제 강남 좌파처럼 뭔가 노동자들의 호의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도 이제 못 믿겠다 배제하고 만든 게 신디칼리즘인데 신디칼리즘이 뭐냐? 이거는 정치활동과 의회를 불신하고 노조 중심의 파업과 같은 직접 행동을 통해서 총파업을 도출해서 자본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거야. 의회 정치를 부정하는 거야. 외워두세요. 이거 정치활동과 의회를 불신하고 노조 중심의 파업과 같은 직접 행동을 통해서 총파업을 도출하여 자본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운동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분히 혁명성을 내포된 무정부의 영향을 당하여 혁명적 샌디칼리즘, 아나콜로세디칼리즘이라고 알려져 있다.
당시에 조합을 가입한 노동자들은 전체 10% 미만이었고, 이러한 노동자를 장악한 샌디칼리스트는 비정치적 전략은 보통 선거가 실시되고 있는 정치에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 이들이 왜 실패한 이유를 두 가지 뒀어. 하나가 뭐냐면 노조가 조직된 것이 별로 없었다. 10%만 안 됐고, 그 다음에 보통 선거가 실시했는데 의회를 통해서 충분히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이런 조합을 중심한 폭력적으로 나가는 것은 도저히 이제 그 당시 목표되지 않았다. 결국에는 10년대 그 철도의 대규모 노동 파업이 실패로 샌디칼리즘은 쇠퇴했다. 그래서 예전에 샌디칼리즘 리즘은 한번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80년대부터 90년대에 거쳐서 프랑스에는 마르크스주의 혁명 노선을 강조하는 계류주의자부터 개혁주의는 다양한 사회주의자들이 분파를 형성하여 분립과 대립을 거듭하고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의회 진출의 입법 과정을 통해 개혁과 번역의 목표를 삼고 따라서 비정치적인 샌디칼리스트와 선을 그었다. 자, 1893년 총선거에 뜻밖의 50명의 사회주의자가 당선되자 그들 사이에 통합에 대한 기운이 싹 트고 급기야 1905년에 여러 사회주의의 분파들이 통합이 이루어져 통합사회당이 이제 탄생돼요. 노동자 인터내셔널 프랑스 진보라는 당명이 말해주듯이 통합사회당은 사회주의적 국제적 연대를 존중하고 마르크스주의 노선을 따르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통합의 주역을 맡고 통합사회당의 실증을 이끌었던 조데스는 혁명주의와 개혁주의 절충을 기록하고 통합사회당은 창당 직후에 1906년에는 총선에 51석, 1910년 76석 더 당세를 착실하게 확장했다. 그 통합사회당도 수정주의적 정당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볼게 독일의 노동운동을 볼게요. 독일의 노동운동도 상당히 중요하죠. 자, 독일의 노동운동 프랑스와 영국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제적으로 호진적이었던 독일은 1840년대 초창기 시대죠. 소업과 직인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활기를 띠게 되고 그 다음에 1848년, 49년 이른바 3월혁명기에 직인 중심의 독일 노동자 형제단이 보통선거권을 요구하면서 정치운동을 전개했다. 1850년대 보수화 추세의 침체기를 거쳐서 1860년, 73년 사이에 노동자들의 친목단체와 교육협회가 소출되고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 사회주의자였던 노동자 조직을 할 수 있는 나세라라는 사람이 독일 노동자 통동맹을 결성하죠. 그리고 1869년에는 그 아이제나우의 베벨과 리프크네흐트가 주도하는 사회민주노동당이 등장해요. 나세의 사회주의는 마르크스를 빌린 엉성한 것이었으나 국가의 사회의 병에 필요한 기관을 보는 점에서 마르크스가 큰 차이점이 있고 마르크스는 이제 국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죠. 근데 이 사람은 나세는 마르크스에는 약간 빌렸지만 또 국가를 인정하고 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베베가 리프크네흐트가 이런 사람 마르크스 더 가까웠다. 그래서 하여튼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고타에서 고타 강령을 내세우죠. 그래갖고 고타 강령 뒤에 있군요. 예, 잠깐만요. 자, 하여튼 고타에서 합동회의에 대해서 독일 사회민주노동당이라는 걸 탄생시키고 그래서 독일의 사회운동은 SPD, 그러니까 그 독일 사회민주당 노동으로 이제 전개되었다. 독일 3인당은 노동자를 위한 사회주의 정당이었으나 그 산하의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소비조합 비롯한 교육, 문화, 예술, 오락 등 다양한 산하단체를 거느리고 있었다. 1878년 비스마르크 반사회주법 있죠? 이거 외워두셨죠? 반사회주법은 3인당을 포함해서 그 산하단체 모든 활동을 금지시키고 의회는 개인 자금부터 가서 무소속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강력한 탄압에도 3인당은 붕괴된 위협을 직면하였고 1880년대 초에 위원수도 감소되었다. 그래서 1870년대 그 급격한 진행한 산업화로 현대적 공장 노동자 즉 프롤레타리아 수가 급증하게 증가되면서 그들이 3인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됐다. 그 결과 이제 뭐냐면 그 3인당의 선거를 이제 때마다 승리를 거뒀고 그래서 1890년대 반사회주의법의 갱신이 불가능했다. 그리하 3인당은 1891년 에르푸르트 강령을 채택하여 재건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아까 이제 동의 고타에서 회담을 갖고 좀 있다가 고타 강령을 내걸었죠.
그 고타 강령은 라셀의 그 어떤 수종주의적 어떤 의견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때 3인당은 에더부트 강령은 좀 뭐냐면 강력한 거야. 그래갖고 이 에더부트 강령은 마르크스 이론에 좀 충실했어요. 계급투쟁과 중고업 집중 및 독점적 생산체 성장, 노동계급의 프롤레타리아 빈곤화를 강조하고 자본주의 모순의 최종적 해결책으로 사회주의와 계급 없는 어떤 사회 건설을 제시했다. 그러나 1890년 후반 3인당의 초창기 때 참가하고 지도적 이동가였던 베른슈타인 사람이 이 사람 외워두셔야죠. 이 사람이 이제 수정주의를 제시해요. 수정주의. 그는 노동자의 생활 수준과 향상, 중규모의 생산 재산 증가, 소시민층의 견제, 하이트 칼라의 노동자 증가와 비프로레타리아의 어떤 구체적 사실 들면서 자본주의는 사회적으로나 강제적으로 자본과 노동자의 양극화와 양자의 결렬한 충돌 방향을 발전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혁명은 불필요하다. 사회주의는 소망스러우나 필연적인 게 아니다. 인민이 원하고 노력할 때 실현되면 계급투쟁의 소산이 아니라 개혁 연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실현하자. 그래서 계급투쟁을 부정하고 개혁을 통해 연속으로 어떤 점진 시행을 주장하고 있죠. 베르사유 수정주의는 당대에서 부정되고 3인당은 계속 당세를 확장했고 나중에는 이제 110석을 차지할 만큼 그 독일의 최대 정당은 성장했다. 주의할 건 요때 이제 부정이 됐지만 그 후에는 어떻게 1차 세계 이후에 베르사유 수정주의가 3인당이 강령이 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면 1860년대 이후에 독일 노동계급이 3인당에 결합하면서 정치화되고 마르크스를 받아들이는 적어도 이념상 가격화했던 것이 뭔가.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가격할 이유죠. 이념상 가격한 이유를. 첫째, 독일은 부르주아즈가 그 영국과 프랑스와 같이 민주주의 개혁한 시민내에 자유를 도입을 실패하고 독일 통일 이후에도 반권위적인 제국을 취지하면서 봉건화 내지 육화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당시 노동계급은 독자적 급진적인 정치 발전을 도모할 수 없었다. 도모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로 독일의 고용주의 기껏해야 가부장적인 어떤 사고방식에 빠져갖고 복지수단 정도, 가부장 복지수단 강구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충성심을 강요하고 노동조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많은 고용주가 노동자 대표와 협상을 거부했다. 뭐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은 국가도 가지고 있어. 비스마르크가 그 복지정책 자체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가부장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임금의 단체 협약을 혜택을 받은 노동자 수는 영국에 비교해 본다면 직물공에서 영국이 46만 명인데 비하여 독일은 16,000명에 불과했고 강상업에 있어서 영국이 90만 대 비해서 독일은 놀랍게도 82만 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노동자들은 고용자의 투쟁은 영국과 같이 단순한 경제 투쟁이 아니라 무슨 투쟁이었다? 정치 투쟁이었다. 셋째로는 독일 제국의 반권위주의고 계급적 성격이 크게 작용됐다. 통일 후에 독일 제국은 동독의 토지귀족, 융코와 서독의 대부르주아 계층이 지배했고 모든 정치에서 국가가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변한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명제의 문자 그대로 구현하고 있었다. 마르크스가 이제 뭐냐면 공산당 선언에서 국가를 뭐라고 했죠? 부르주아의 집행위원회 이렇게 있잖아.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왜냐면 그때 독일은 민중들이 정치에 참여하거나 그런 게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부르주아 집행위원회 이렇게 이제 불렸던 거죠. 그러니까 프로레타리아 위의 선거는 빈곤한 하층민들이 극히 불린 상계급제였고 제국위의 선거는 만 25세 남자들이 하면 보통 선거였지만 3인당은 최대 2석을 차지했지만 실질적으로는 3분의 1밖에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도를 못했어. 정부 구성도 못했고 내각 구성도 못했고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좀 쉬었다가 제1 인터셔널과 제2 인터셔널 할게요.